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캐나다의 설원에서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며 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손과 삽으로 파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한 소녀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모두가 강아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외곽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8살 된 저의 소중한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살린 한 강아지에 대해서 말이죠. 2년 전 그날은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소피아는 평소처럼 즐겁게 아침을 먹었죠. 학교에 가는 길, 소피아는 뒷좌석에서 새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맺힌 서리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우리 차를 덮쳤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점점 차가워지는 소피아의 작은 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소피아. 제발. 저는 울면서 소피아를 안아주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구조되었지만 소피아는 중상을 입었어요. 다리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결국 그날의 공포는 소피아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퇴원 후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온몸을 떨었어요.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소피아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때는 반에서 제일 활발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도 덜덜 떨며 숨어버렸죠. 학교 앞에만 가도 과호흡이 시작되어서 결국 등교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도 이불 속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죠. 제일 친했던 에밀리가 영상통화를 걸어도 안 돼, 안 돼 하며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사고 이후 예전에는 늘 노래하고 춤추던 저희 집은 마치 영원히 멈춰버린 시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특히나 밤이 더 힘들었어요. 소피아는 자다가도 차가워요, 도와주세요 하며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죠. 악몽에서 깨어나도 현실이 더 무서웠는지 아침이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예전엔 잘도 먹던 아이가 이제는 하루 종일 빵 한 조각도 겨우 물었어요. 물론 소피아를 낫게 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심리 상담사는 다 찾아갔어요. 미술 치료실에서는 소피아가 시커먼 색으로만 그림을 그렸죠. 놀이 치료사는 소피아가 치료실 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있기만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소아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그것도 소피아의 악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저는 소피아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흐느낌에 가슴이 찢어졌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항상 울 수밖에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게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지만 그런 진단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소피아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걸요. 결국 저는 절박한 마음에 매일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유럽의 최신 치료법부터 대체의학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약물 치료, 최면 치료, 음악 치료, 심지어 아로마 테라피까지요.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지막 희망처럼 진돗개에 대한 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아직도 그 글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진돗개와 함께한 6개월, 우리 아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글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 전 용사가 쓴 글이었는데 PTSD로 고통받던 그의 아들이 진돗개를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겪던 10대 소녀가 진돗개를 만나고 다시 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잃고 말을 잃어버린 아이가 진돗개와 교감하면서 다시 말문을 열었다는 사연? 마치 제 이야기처럼 다가왔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진돗개의 특별한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주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진돗개는 주인이 불안해할 때 그걸 감지하고 특유의 침착한 태도로 안정감을 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밤새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견종의 역사도 배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가 보여주는 인내심이었어요. 주인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한번 신뢰가 쌓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지킨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곧바로 지역 한인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진돗개 브리더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밴쿠버 교회에 한 분이 계셨어요. 미영 브리더님은 20년 넘게 진돗개를 키우고 번식해오신 분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미영님, 제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진돗개가 도움이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았죠. 미영 브리더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지금 바로 와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소피아에게 엄마 잠깐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미영 브리더님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벗어나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울창한 숲 사이로 나타난 농장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넓은 마당에는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미영 브리더님은 저를 보자마자 마리아 씨죠?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소피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렸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신 미영 브리더님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며 자리를 피하셨어요. 잠시 후 미영 브리더님이 데려온 강아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3개월 된 암컷이었는데 까만 눈동자가 마치 소피아를 닮은 것 같았거든요. 다른 강아지들이 짖고 뛰어다닐 때도 이 강아지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저와 아우라의 첫 만남이었죠. 이 아이는 좀 특별해요. 미영 브리더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녀석들과 달리 유독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은 눈빛도 있고요. 소피아랑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미영 브리더님의 권유로 강아지를 안아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었죠. 강아지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부드럽게 몸을 기대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건가요? 미영 브리더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아우라요. 희망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소피아가 다시 빛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아우라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설렘 반 두려움 반인 마음으로요. 소피아가 아우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변화가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들 때 아우라가 살짝 낑낑거렸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소피아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가려 했지만 아우라의 발소리가 어쩔 수 없이 마룻바닥에 울렸거든요.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소피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순백색의 아우라를 발견한 순간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 건?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소피아는 이미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아우라를 데려온 게 실수였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아우라를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아우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강아지였다면 갑자기 닫힌 문에 놀라 짖거나 긴장했을 텐데 아우라는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소피아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 돼, 거기는.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아우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문 앞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이죠. 등을 문에 기대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하지만 그날 밤 소피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문을 두드리고 달래서라도 저녁을 먹이려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우라가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동도 않고 문 앞을 지키는 아우라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소피아의 방문 틈으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악몽에 시달려 새벽부터 흐느끼곤 했는데 이번엔 조용했죠. 문틈으로 아우라를 구경하는 소피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우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것도 흥분해서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아닌 그저 거기 함께 있어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광경은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소피아는 방 안에서, 아우라는 문 밖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가끔 소피아가 문을 조금 더 벌리면 아우라는 고개를 살짝 돌려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는 정도였어요.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 셋째 날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가 평소처럼 악몽을 꾸고 있었나 봐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우라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부드러운 휘파람 같은 소리였죠.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소피아의 흐느낌이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죠. 소피아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우라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우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평화로운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처음에는 겁먹은 듯이 떨리는 손이었는데 아우라의 따뜻한 숨결이 손끝에 닿자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소피아의 작은 손가락이 아우라의 부드러운 털에 닿았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녕, 아우라. 소피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다른 존재를 향해 건넨 인사였습니다. 아우라는 그제서야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소피아를 마주보았어요. 그리고 소피아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살며시 머리를 기울였죠. 그 순간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포나 불안 때문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 어쩌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소피아는 조금씩 문을 더 열었고 아우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소피아는 바닥에 앉아 아우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소피아의 작은 팔이 아우라의 목을 감싸고 아우라는 부드럽게 소피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소피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인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우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소피아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아직 아우라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아우라와 소피아의 첫 교감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아우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죠. 소피아를 돌보느라 아우라와 교감할 시간도 없었고요. 하지만 매일 밤 소피아의 방문 앞을 지키는 아우라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아우라는 제 발치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죠. 마치 오늘은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으로요. 처음에는 그저 밥을 달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우라는 제 표정이 밝을 때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기분 좋게 쳐다보다가도 제가 걱정에 잠겨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소피아 때문에 우는 걸 본 날이었어요. 그날도 소피아는 악몽에 시달렸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때 아우라가 자신의 물그릇을 물고 와서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마치 물 한 잔 드세요. 진정하시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아우라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의 변화는 매우 놀라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우라를 찾았고 가끔은 작은 속삭임으로 아우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멀리서 보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어요. 아우라는 소피아가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외출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엄마, 나 눈썰매 타러 가고 싶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우라의 털을 쓰다듬으며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고 이후로 소피아가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우라를 데려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물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혹시 소피아가 겁을 먹지는 않을까, 또 트라우마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반짝임으로 가득했어요. 아우라도 마치 동의하듯 꼬리를 살랑거렸고요. 그래, 가자. 아우라도 함께 데려가자꾸나. 제가 대답하자 소피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우리는 근처 썰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피아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뒷좌석에서 따뜻하게 기대어 있는 아우라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착한 썰매장은 경사가 완만한 작은 언덕들이 여러 개 있어서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아우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엄마, 나 화장실 다녀올게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세 번째 썰매를 타고 내려온 후였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금방 올 거예요. 아우라랑 같이 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은 바로 눈썰매장 옆에 있었고 아우라가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소피아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선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피아가 화장실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높은 곳에 눈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죠. 그 순간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눈사태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피아를 향해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거대한 눈벽이 산 위에서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소피아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리 와. 울분에 찬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소피아는 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공포에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우라 또한 소피아 쪽으로 달려갔지만 눈사태가 더 빨랐죠. 제가 너무 놀라 뛰어가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안 돼요. 당신마저 위험해져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가면 죽어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죠. 놓으세요. 제 딸이에요. 소피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눈사태가 소피아를 삼켜버렸고 순식간에 하얀 폭포가 되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사태가 멈추고 눈보라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같았어요. 소피아가 있던 자리는 이미 3m가 넘는 눈더미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죠. 소피아,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눈더미를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어디를 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은 너무 깊었고 모든 게 하얗기만 했죠. 맨손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지만 파낼수록 더 많은 눈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 아우라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어요. 코를 땅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앞발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우라가 소피아의 냄새를 찾았다는 걸.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모두가 손과 삽으로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죠. 아우라는 계속해서 한 지점을 파고 또 팠어요. 마치 여기 있어요. 제발 빨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천천히 흘렀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손가락이 얼어붙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저 밑에서 숨을 쉬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찍질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우라가 파던 곳에서 작은 손가락이 보였어요.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죠.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 소리에 모두가 더욱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피아의 상체가 절반쯤 드러나 있었죠. 놀랍게도 소피아는 의식이 있었어요. 눈더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겨서 숨을 쉴 수 있었대요. 엄마, 소피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우라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얼굴을 핥아주며 체온을 전해주려 했죠. 구조대원들은 이런 빠른 발견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우라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만든 구조였다는 걸요. 그렇게 소피아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아우라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소피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우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우라는 우리 가족에게 보내진 수호천사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는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의료진들이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아우라와 함께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스키장의 그 순간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다 대기실의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나왔어요. 진돗개 영웅, 눈사태 속 어린이 구조하다. 화면에는 아우라가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구조대원들의 바디캠과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찍힌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우라의 놀라운 활약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겨 있었다는 걸.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밴쿠버에서 눈사태에 갇힌 8살 소녀를 구조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한 구조대원이 말했죠. 제가 15년간 구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개가 정확히 매몰자의 위치를 찾아낸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영상은 아우라가 처음 냄새를 맡아 소피아의 위치를 찾는 순간부터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를 발견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어요. 특히 아우라가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지점을 파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소피아가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 옮겨진 후에 여러 방송사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뉴스였다가 밴쿠버 전체에, 그리고 캐나다 전국 뉴스로 번져나갔죠. CNN이 처음 연락해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진돗개의 기적적인 구조? 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다른 뉴스에서는 한국의 진돗개, 캐나다에서 생명을 구하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특히 아우라가 평소 소피아의 PTSD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화제가 되었죠. 진돗개 충성심과 치유의 능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설명했죠. 진돗개는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견종입니다. 수천 년간 한국에서 가정을 지켜온 충직한 개죠. 아우라가 보여준 행동은 진돗개의 이러한 본능과 충성심이 완벽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 또한 아우라의 행동에 매우 놀라워했어요. 보통 눈사태 구조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반려견이 이렇게 정확하게 매몰자의 위치를 찾아낸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아우라는 타고난 구조 본능을 가진 것 같네요. 게다가 한 유명 작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구하는 겁니다. 아우라와 소피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호주에서 온 편지에는 아우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라고 쓰여 있었고, 영국의 한 어린이는 아우라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주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아우라를 진돗개의 자부심이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는 아우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반려동물과 인간의 특별한 유대감이라는 주제로 아우라와 소피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죠. 소피아의 PTSD 극복 과정부터 눈사태 구조까지 모든 여정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아우라를 더욱 꼭 안았어요. 우리 아우라가 이렇게 대단한 영웅이었다니. 소피아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아우라는 여전히 변함없이 소피아 곁을 지키며 가끔 달라진 시선을 받을 때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이제 아우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진정한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여전히 그저 소중한 가족이자 소피아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이에요. 때로는 영웅적인 행동이 그저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아우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소피아가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소피아가 아우라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우라가 나를 구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소피아가 자신의 경험을 또렷한 목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사고 이후로 소피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모든 것을 짧은 단어나 고개 끄덕임으로만 대답했었죠. 하지만 그날 소피아는 처음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래, 아우라가 정말 대단했지. 제가 물었어요. 네, 아우라는 제 영웅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엄마, 소피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가요? 제 딸이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아우라는 소피아의 곁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퇴원날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뉴스 기자들, 그리고 밴쿠버 시의원까지 모두가 소피아와 아우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의원은 아우라에게 특별히 제작된 명예 구조견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아우라는 이제 밴쿠버의 자랑이자 작은 영웅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명예 구조견으로서 아우라의 용기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의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우라는 마치 부끄러운 듯 소피아의 다리 뒤로 살짝 숨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창밖의 차 소리에도 덜 놀라게 되었죠. 아우라가 곁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소피아가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든든해요. 소피아가 말했죠. 아침에 등교할 때는 불안해하면서도
하교 후 아우라를 만날 생각에 힘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첫 등교 날,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소피아의 복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거든요. 소피아를 환영합니다라는 팻말도 있었고, 친구들은 모두 소피아의 영웅 아우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하교 후에는 종종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우라가 궁금해서 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소피아와 진짜 친구가 되었죠. 소피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는 주말이면 공원으로 산책을 가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더욱 놀라운 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종종 아우라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는 겁니다. 저기 봐, 밴쿠버의 영웅이잖아. 그럴 때마다 소피아는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저희가 아우라를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야, 소피아. 이건 운명이었어. 아우라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늘이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아우라는 단순히 소피아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 자체를 바꿔놓았죠.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가득해졌고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소피아의 방을 지나다 보면 소피아가 아우라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봐요. 예전에는 항상 닫혀있던 방문이 이제는 항상 열려있죠. 아우라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반응해줘요. 그럴 때마다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해요. 얼마 전에는 소피아가 학교 장문 시간에 나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아우라에 대한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소피아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대요. 아우라는 내 친구이자 영웅이에요. 하지만 아우라는 단순히 나를 눈사태에서 구해준 것만으로 영웅인 게 아니에요. 아우라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도 함께 녹여주었거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천사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치유는 그날 소피아의 방문 앞에서 시작되었다는 거려. 아우라가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죠. 아우라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소피아와 아우라의 일상도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두 친구의 모습은 이제 우리 동네의 명물이 되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우라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지만 이제는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이웃이기 때문이에요. 소피아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곤 하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창밖을 보니 소피아와 아우라가 정원에서 놀고 있네요. 소피아는 책을 읽고 있고 아우라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때때로 소피아가 웃으면 아우라도 같이 꼬리를 흔들죠.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진돗개 아우라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아우라는 여전히 그저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에요. 매일 아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이면 소피아의 숙제를 지켜보며 밤이면 우리 집을 지키는 그런 평범하고도 특별한 존재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아우라와 소피아는 여전히 함께 자라나고 있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아우라가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고 삶을 바꿔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한 친구들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될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은 저희에게 선물처럼 와준 아우라 덕분이랍니다. 왜 한국의 천연기념물인지 알 수 있는 저희의 영웅 아우라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저와 소피아 그리고 아우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 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우라와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온돌이 이렇게나 대단하다고. 여기 일본의 전시장에서 한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떤 한 장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삿포로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 사토 유키코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은 3대째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는 절대 관계하지 말라. 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가풍처럼 이어져 왔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한국 음식점 앞도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보수 정치인들에 반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셨죠. 게다가 명절 때마다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키자 며 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안 때문에 제 남편 켄지도 홋카이도 대학의 물리학 교수이지만 한국 연구진과의 협업은 항상 피해왔어요. 국제학회에서도 한국 연구자들과는 대화를 피하고 돌아오고는 했죠. 제 아들 켄타는 더했습니다. 학교에서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에 김치가 나온 날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고 돌아오기도 했죠. 검도부 대회 때는 한국 선수들과 시합하는 것을 거부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한국 출판사의 의뢰는 무조건 거절했고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건 참가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한국이 저희 인생을 뒤엎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으로 유명한 만큼 홋카이도의 겨울은 역시나 매우 추웠죠. 그날도 저는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작업실에서 코타츠에 몸을 묻은 채 태블릿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코타츠 속에 틀어박혀 작업을 하지만 올해는 전력난까지 겹쳐 난방 제한 권고가 내려졌기에 더욱 힘들더군요.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코타츠는 우리 집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본 전통의 코타츠면 충분하다 고 늘 말씀하셨고 저 역시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켄타의 아토피예요. 중학교 검도부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온 켄타가 코타츠에 들어가면 땀에 젖은 몸과 눅눅한 이불이 만나 상태가 더 나빠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코타츠 이불을 들춰보다가 충격을 받았죠. 통풍이 안 되는 이불 속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엄마, 가려워. 너무 가려워서 못 참겠어. 매일 밤 켄타의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피가 난 팔과 다리, 벌겋게 부어오른 목덜미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침이면 이불과 잠옷에 피가 묻어있고 붉은 상처 자국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항히스타민제만 처방해 주었죠. 켄타의 아토피가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짓는 켄지의 모습, 코타츠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밤마다 울며 긁어대는 켄타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고집이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켄타가 긁다가 피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죠. 오늘도 코타츠 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켄타가 학교에서 돌아와 검은 도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벌써 가려운지 극적이고 있었어요. 목 부분에 붕대가 살짝 보이고 손목의 붉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작년보다 2배나 늘었더군요.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5%도 안 된다며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코타츠 온도를 낮추자니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대로 두자니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켄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도부 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데 그대로 코타츠에 들어가 숙제를 하거든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서 아토피는 더욱 심해지고 밤이면 온몸을 긁어대느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불을 자주 말리고 교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타츠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찬 공기와 이불 속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습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곰팡이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켄타의 아토피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을 고치려면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보다 이 혹한의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저희 가족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신문 광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포로 디자인 위크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특별전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켄타의 피투성이 손목을 붕대로 감아주며 밤을 지새운 직후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켄타의 아토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이끌리듯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니 친환경 난방 시스템, 새집증후군 해결 방안,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더군요.
전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붐볐어요. 대부분의 부스가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전통 난방 시스템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부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발바닥이 녹아드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죠. 게다가 공기도 따뜻하더군요. 옆을 보니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벽면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편안해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따뜻하시죠? 그 순간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 묻어나는 일본어의 고개를 들어보니 부스 안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홋카이도 대학 건축학과 겸임 교수라고 했어요. 순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운 통풍 구조예요. 열이 바닥 전체로 골고루 퍼지면서 실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죠. 덕분에 습도 조절도 완벽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박민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켄타의 아토피로 피투성이가 된 손목이 떠올랐어요. 곰팡이가 자랄 수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만 한국의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답니다. 코타츠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열효율이 좋아서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전기를 2번 변환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박민준 교수는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키며 코타츠와 온돌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지난달 전기 요금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켄지가 퇴근 후 전시회에 들른다던 약속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근처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켄지를 기다리는 동안 박민준 교수는 계속해서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이 골고루 데워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상체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온돌 체험관 안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포근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온도계와 습도계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온돌의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켄지는 도착하자마자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물리학 교수답게 열 전달 방식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박민준 교수와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 경직된 모습이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연력학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라니 놀랍습니다. 켄지의 말에 박민준 교수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지, 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지, 실내 공기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켄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검도 연습이 끝나고 전시회로 오겠다는 거였죠. 켄타가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한국인 교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온돌 체험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게 달라진 공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훨씬 덜 극적거렸어요. 여기 되게 따뜻한데요? 검도장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연습하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덜 가려울 것 같아요. 켄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토록 좋은 게 한국의 것이라니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우리 가족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켄타의 아토피 상태를 듣더니 온돌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원리,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는 방식, 그리고 전신이 골고루 데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단열과 환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현대식 온돌은 전통 온돌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신 기술로 더욱 효율을 높였다고 했죠. 단열재와 추결 시스템이 결합되어 한번 데워진 열이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온돌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켄지는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고 켄타는 여전히 따뜻했던 바닥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과학은 국경이 없는 거야. 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훌륭한 기술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산이 남아있었죠.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켄지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켄타가 잠든 후 거실에서 코타츠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켄지는 노트북을 펼쳐 전시회에서 찍어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유키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야. 연력학적으로 완벽해. 하지만 켄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니까요.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완강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켄타의 아토피 때문에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알아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온돌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한국의 온돌을 우리 집에 들여오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런 미개한 나라의 물건이 일본 전통 가옥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곧바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날 오후 내내 어머니의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켄타의 아토피와 곰팡이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였지만 이성적인 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연구실에서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 켄타가 많이 아파요. 코타츠의 곰팡이 때문에.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너희 마음은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난방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자존심이야. 내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단다.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지만 결정을 바꾸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죠. 결국 켄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곰팡이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코타츠와 온돌의 습도 관리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코타츠를 다른 한쪽에 작은 온돌 체험존을 설치했죠. 여기 봐. 코타츠 이불 안쪽의 습도가 75%를 넘어.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야. 반면 온돌은 40-50% 사이를 유지해. 이건 3주간의 데이터야. 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습도와 온도를 체크하고 공기 중 곰팡이 포자 수까지 측정했어요. 그래프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줬죠. 게다가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코타츠 이불에서 채취한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죠. 동료 교수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 켄타의 아토피가 악화된 이유를 알 것 같아. 연구 결과를 정리한 켄지는 건축학과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박민준 교수도 초청했죠. 발표장에는 20여 명의 교수들이 모였고 켄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코타츠와 현대식 온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습도 관리에 있습니다. 코타츠는 국소적인 열원으로 인해 이불 내부의 습도가 축적되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어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일어납니다. 실험 결과 코타츠 환경에서는 3일 만에 곰팡이 콜로니가 형성되었지만 온돌 환경에서는 3주가 지나도 곰팡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여러 교수들이 켄지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의대 교수는 아토피 치료에 있어 실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켄지가 연구 결과를 들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학문적인 것과 가문의 전통은 별개 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고요. 오히려 켄지에게 너마저 한국 편을 들 거냐 며 서운해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박민준 교수님께 비밀리에 공사를 부탁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답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켄타 군의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공사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박민준 교수님이 소개해준 한국인 기술자들의 숙련된 솜씨에 켄지도 감탄했죠. 특히 전통 가옥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설비를 설치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켄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경계하던 아이가 어느새 공사 현장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더군요.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길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한국 전통 건축이 일본 건축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대요.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렇게나 공통점이 많은데 이제껏 우리가 미워한 게 잘못된 걸까요? 켄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 구조가 비와 햇빛을 조절하는 원리, 기둥과 볼을 결합하는 방식, 창호의 구조까지. 심지어 기술자들에게 직접 질문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사카이 씨였죠. 평소 어머니와 친하신 분이라 가슴이 철렁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실은 나도 몰래 설치했어요. 작년 겨울에. 덕분에 요즘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고 특히 류마티스 통증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사카이 씨의 말씀에 저희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온도를 사용하는 집이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많은 이웃들이 조용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죠. 켄지와 저는 매일 밤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했답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박민준 교수가 제안했어요. 켄타 군의 건강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큰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그리고 두 분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켄타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순간이었죠. 켄지와 상의 끝에 저희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순간 두 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집안이 따뜻하구나.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온기에 의아해하시는 눈치였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추운데 코타츠나 펴자 고 하셨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멈춰 서셨어요. 유키코, 이게 무슨...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 습하지 않은 공기, 구석구석 퍼지는 봄날 같은 따뜻함. 어머니는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켄타를 유심히 보시더니 놀란 눈치셨어요. 켄타야, 내 피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켄타의 얼굴과 목에 붉은 반점들이 거의 사라졌고 긁어서 생긴 상처들도 많이 아물어 있었거든요. 손목의 붕대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려워요. 밤에도 잘 자요. 검도 연습하고 와서도 괜찮아요. 켄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켄타의 팔을 만져보셨죠. 예전처럼 거칠거칠하지 않은 피부를 느끼시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이게 다 온돌 덕분이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곰팡이 없는 깨끗한 공기, 전신을 감싸는 자연스러운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켄타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켄지도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며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게다가 제 작업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코타츠에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자유롭게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실은 제가 요즘 작업 시간이 늘었어요. 전에는 추워서 또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겁게 옷을 겹쳐 입지 않아도 되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대신 이불을 가져오셔서 바닥에 깔고 앉아보셨죠.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으시더니 책을 읽던 켄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이웃집 미야모토 할머니였어요. 정전이 되어 너무 춥다고 하시면서 잠시 있다 가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또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기는 정말 따뜻하네요. 마치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어느새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한파 속에서 전기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온돌의 열기는 오래도록 지속되었거든요. 이웃들은 저마다 간식거리를 들고 와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특별했던 건 코타츠도 여전히 거실 한켠에 두었다는 거예요. 켄지가 제안한 건데 온돌과 코타츠의 장점을 모두 살리자는 거였죠. 실제로 어머니는 가끔 코타츠에 앉아 계시다가도 어느새 온돌방 바닥에 누워 계시곤 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단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카이 시내도 다나카 시내도 모두 온돌을 설치했다는 걸 말이다.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 괜히 고집 부렸나 싶기도 하고 켄타의 검도부 친구들도 자주 놀러와요. 연습 후에 온돌방에서 쉬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읽곤 해요. 땀에 젖은 도복이 마를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죠. 게다가 제 작업 의뢰도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작업 환경이 좋아지니 더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루에 4-5시간이 한계였는데 지금은 8시간 이상 작업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답니다. 태블릿도 습기 없는 환경 덕분에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켄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아토피가 호전되었거든요. 피부과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고 물으실 정도였어요. 이제는 검도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도 샤워만 하면 되죠. 더 이상 연고를 바르거나 밤새 극적거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코타츠 주변에 불편하게 모여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온돌방 덕분에 어디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거실은 이제 우리 가족의 진정한 휴식 공간이 되었어요. 한쪽에는 여전히 코타츠가 있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통적인 분위기도 살렸죠. 다른 쪽은 넓은 온돌마루가 펼쳐져 있어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앉거나 눕거나 할 수 있어요. 덕분에 모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죠. 유키코,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으니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퇴근하시면 이제는 저희 집으로 와서 온돌방에 누워 신문을 보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가끔은 켄타와 함께 바닥에 누워 별자리 책을 보시기도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도 해요. 켄타는 친구들을 데려와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온도를 설치하면서가 시작이었죠. 차가웠던 우리의 편견이 녹아내리면서 가족의 온기도 함께 커져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은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답니다. 이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라는 켄지의 말처럼 우리 가족의 변화는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어요. 대학 연구소에서는 3개 연구실이 공동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였죠. 코타츠 사용 과정과 온돌 설치 과정의 실내 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온돌 설치 과정의 경우 실내 곰팡이 포자 수가 평균 82% 감소했어요. 특히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거주자의 85%가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연구 발표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의대, 건축학과,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질문이 쏟아졌죠. 전기 사용량은 어떤가요? 일본 전통 가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요? 장기적인 건강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실 계획인가요? 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기 사용량은 평균 43% 감소, 전통 가옥의 구조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답니다. 켄타도 학교에서 큰 활약을 했어요. 보건 수업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자신의 아토피 치료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죠. 여기 보세요. 제 팔에 상처가 어떻게 아물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곰팡이 포자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에요. 아빠가 찍어주셨어요. 반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기도 했죠. 보건 선생님은 켄타의 발표 자료를 다른 반에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국의 전통 건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된 게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하셨대요. 하지만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과학적인 거였니?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이제는 이웃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먼저 온돌 이야기를 꺼내세요. 켄타의 아토피가 나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기세가 줄어든 이야기,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게다가 지난 겨울 그토록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이웃들을 초대해 다과회를 여셨어요. 온돌방에 앉아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더군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가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알겠어. 켄지의 연구는 이제 전국적인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30개 대학, 50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로 발전했죠. 켄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집의 온돌이 사람들을 돕고 있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따뜻한 온기가 녹인 건 단순히 추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편견도 굳어있던 생각도 모두 따뜻하게 녹여버렸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의 온돌이 겨울철 필수품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홋카이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삿포로 시내에만 300여 가구가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 많이 찾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쓴 에세이가 출간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이었는데 지역 신문에 연재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켄타의 아토피로 시작된 이야기, 가족의 편견이 녹아내린 과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순간들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담아냈답니다. 유키코 씨의 글이 많은 용기를 주었어요. 저희도 이제 온돌 설치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연락이 많았죠. 출판사에서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 에세이 증보판을 내자고 제안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켄타의 장래 희망이 바뀐 거예요. 검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아이가 이제는 건축가를 꿈꾸고 있어요. 박민준 교수님이 보내주신 한국 전통 건축책을 밤새도록 보더니 스케치북에 자기만의 도장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온돌이 있는 도장을 만들고 싶어요. 운동하고 나서 바로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아픈 친구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켄지의 연구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박민준 교수님과 함께한 친환경 주거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두 분은 전통 건축의 장점을 현대 기술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세요. 특히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나 과학적이었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켄지의 말처럼 이제 온돌은 의료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홋카이도 의사회에서는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라인에 온돌 시스템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켰답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피부과와 소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죠. 어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기 보이는 집도 온돌이 있을까? 우리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있겠지? 우리 집은 이제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온돌에 관심 있는 이웃들, 아토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 매주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곤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민준 교수님이 한국의 건축학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켄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집을 소개했답니다.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하더라고요. 저희 집의 온돌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좋은 온돌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켄타의 말에 박민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켄타군, 꼭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면 좋겠구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켄지와 박민준 교수님의 연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켄타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처럼 건강한 따뜻함에는 국경이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자 그 너머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제 우리 가족의 겨울은 매년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라는 걸. 마치 온돌의 온기처럼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저희 가족을 바꿔준 한국의 온돌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